전문가 한 분과 또 한 분, 두 분 함께합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택광 경희대 교수 문화비평가.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택광 문화비평가께서는 안티가 좀 많으시죠? 네, 뭐 안티는 많죠. 제가 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안티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지 말고 저분 심리 분석을 해봐야겠네.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볼까?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합의 갖고 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서로 안 친해요? 우리는 서로 연락은 안 하죠. 네, 저는 그 딱 적당한 사이만. 저는 공과 사이 중간의 관계를 썩 그렇게 반겨하지 않아서. 아, 두 분 참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최 원장님 말씀을 제가 주로 듣죠. 아, 그럼 그 최 원장님은 이 교수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니요, 저번 주에 제가 좋은 충고 많이 해드렸어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 그게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새가 없어요. 네.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였을 거예요. 알아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한테 제 심리 분석해달라니까 끝까지 안 해주네요. 자,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 계속 재밌는 일들이 터져요. 네. 그렇죠. 그녀의 웃음소리 무슨 의미였을까? 일단은 그 인간이 유신용 전 장관과 네. 그다음에 누구였죠? 유영하 네. 변호사와의 설전. 그렇죠. 둘 다 한승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은요. 예. 감정을 갖다 분리시키는 걸 심리 기제로 격리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의 감정이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관계된 일인데도 마치 내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객관화돼서 보게 돼요. 그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라고 해요. 질환까지는 아니요. 나는 늘 그래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격리시키고 네. 그것을 영화를 보듯이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의식이 강하다 그래요. 상황에 막 친구들이 술 마시고 막 노래방에서 놀고 그러고 있으면요. 예. 그때 같이 노는 게 아니라요. 꼭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진짜 그런데?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르쳐줘요. 넌 이러고 놀았지. 넌 저러고 놀았지. 저러고 놀았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갔고 거기에 즐거워하는 내 모습까지 이렇게 같이 봐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네. 진화된 단계이신 거고요. 자기까지 넣어서 보는 거? 네. 이제 영화를 보다가 내가 주연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뭐 네.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부터 본인의 감정을 일정 부분 배제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재밌구나 그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웃음이 네. 지나쳤냐 아니냐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장면이 웃겼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었다만 생각하는 거지. 예. 만약에 그 장면에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고 있지? 그러면서 판사도 꼭 참고 웃고 있고 속으로 예.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웃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예. 의미도 특이한 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심각하니까 다 웃더라도 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이 반복되니까 긴장도 풀리고 익숙해지니까 전부 다 웃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도 그 장면이 웃기지 않았어요. 그 싸우는 장면이.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 옹호하는 사람이 보러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을 보고 웃으면 그 재판 자체를 웃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못 웃어요. 마음속으로는 웃겨도. 판사도 못 웃어요. 못 웃죠. 판사도 웃고 나중에 이제 우리 판사 출신 변호사를 보면 재판할 때 웃기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면이 한번 우리가 비디오로 떠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좀 웃겼을 수 있어요. 정말 아쉽죠. 우리가 봐서 웃길 수도 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웃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신영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다툼이 웃겼다는 거예요? 다툼이 웃겼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아주 분석력 좋게 예리하게 두 사람의 갈등을 본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웃음의 의미가 일반인보다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야, 유영아 변호사 평소에 저러더니 예. 여기서도 또 저러네. 이러면 그 웃음의 개인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거고요. 야, 유진영 장관 평소랑 다르네. 혹은 마음속으로 아우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네. 우리 최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 같이 너무 재밌어. 이 교수님, 네. 한마디 하시죠. 왜 나오셨어요 오늘? 사실 그 정신분석에서 보면요, 부인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없어 보면. 제 전공이니까 뭐 좀 알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좀 많이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인이 뭐냐 그러면 아예 그 상황 자체가 나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부인이라는 건. 부정이라는 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어떤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될 때 그 감정이 내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라면 사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 나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인은 아예 그냥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두 분이 좀 보는 비슷한 거예요. 얘기네. 그걸 객관화시켜. 요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지금 또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많은 그 확신범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약간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합니다. 너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판사님들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이걸 혼자 보시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하신 건지. 예. 방영하자. 67.8%가 지금 방영을 하자. 예, 방송을 다른 하자, 판사님도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판사님들만 궁금해 우리도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뭐 공개를 하자 이래 했는데 좀 생중계를 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시청률 올라갈 것 같아요. 67.8%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최 원장님? 6, 7, 8이 연결돼서 굉장히 나오기 힘든 숫자인데 나왔어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67.8%는 왜 의미가 있냐면 개헌 의석수예요. 3분의 2. 그냥 이 정도는 헌법도 바꿔요. 하는 것이. 그냥 모든 룰을 다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을 67.7을 주는 거예요. 그 3분지 2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을 한 거죠. 그래 67.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룰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레임이라 그래요. 3분지 2라 그러면 딱 알아듣는데요. 예. 67.8이라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었잖아요. 678.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자기가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연상작용으로 6, 7, 8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6, 7, 8, 9, 10.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의원님이 뇌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맨날 이 법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최 원장님. 네. 오늘 이제 그 이 교수님 먼저 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웃거나 그렇죠.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격리시켜서 봤을 때 혼자 앉아있는데 졸아요. 그래서 또 웃어. 그림을 그려.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지? She is PSI라고 그러죠. 싸이 뭔데 어쨌든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또 보면은 싸이 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재미없는 민방위 훈련이나 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이거예요. 또 뭐 여성분들 같은 어디 굉장히 재미없는 보험 뭐 이렇게 그런 교육을 갔다 앉아 있으면 너무 재미없죠.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데 전혀 자기랑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씩 웃어주고 뭐 이상한 농담하면 한 아까 번씩 말씀하신 웃고. 부인의 영역이 그렇죠. 지금은 이분은 그냥 자신의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우주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다 보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재밌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보이는 거죠. 유체이탈 상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분의 특징이 항상 유체이탈이었잖아요. 지금도 유체이탈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유체이탈 재판정을 내려보니까 참 재밌게 놀아. 근데 오늘 그래서 재미없어 졸아. 좀 졸다가 또 한 번씩 이제 재밌는 걸 하니까 웃는 거죠. 그려볼게. 그 그리다 보니까 내 그림이 웃겨 그러니까 웃어 그걸 보고. 저는 유 장관하고 유 변호사하고 옥신각신 했을 때 재밌는 관계이 전 있었을 거라고요. 정말 궁금한데 그게 누군가 좀 녹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말이 오갔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걸 난 글로 봤는데 재밌는 게 벼랑 안에 싸우다 보면은요. 그렇죠. 재미없는 상황인데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본질 그게 아닌데 벼랑 안에 어떤 사람이 목콘에 몰리면 너 왜 반말했어? 그럼 반말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나 분명히 요자 했거든.
그렇지. 그럼 나 못 들었는데 안 했어. 네. 이러고 싸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픽 웃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야, 너 침 튀겨. 그런단 말이에요. 안 튀겼는데? 넌 내가 맞았는데? 이 상황을 본 거야 박근혜 대통령. 그 이분이 네. 평소에 연속극을 즐겨 보시잖아요. 예, 상상력이. 지루한 걸 못 참는다는 거지. 연속극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루한 걸 못 참아요. 뭔가 재밌는 게 계속 나와야 돼. TV에서 계속 나와야 돼. Something new. 굉장히 TV를 많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보통 여가 시간에 뭐 딴 책을 읽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예. 사람을 만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조윤선 장관하고 경쟁했잖아요. 누가 더 드라마 많이 보나. 짝 주니까 나 이미 다 보고 있는데. 또 비평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해 리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재미없으면 못 참아요. 그걸. 항상 재밌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연속성으로 질문한 거예요. 네. 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웃는 상황. 그 상황을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동작으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 뵙다가 보면 이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무조사가 있거나 뭐 경찰에 수사를 받거나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 제일 괴로워하냐면은요. 예. 조사는 끝났고 결과를 기다릴 때 되게 괴로워하세요. 아하. 근데 이미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비슷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 본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본인이 예. 어떤 얘기를 하나 예. 어떻게 되나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미 이 재판의 결론이 정해져 있어. 그런 다음에 이 재판을 하는 목적은 나의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일종의 요식행위야. 그러면은 이 재판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얘기를 하나 의사를 밝히나 안 밝히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거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음모 이런 것에 이 올감에 걸렸다라고 하는 본인이 말에 확신범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은 이 세세한 사안이 아니라 그냥 나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한 거에 대한 확인 사살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정봉주 정치쇼 말고 박근혜 정치쇼. 박근혜 정치쇼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시 말하면 짜놓은 각본대로 뭐 내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종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덫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령의 여자다. 건강 상태 안 좋다. 재판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재판하는 게 부담스럽다. 재판부는 10월 17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 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증인을 막 100명씩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을 끌기 위해서 뭐 아무런 요식행위라 그러는데 사실은 재판을 끌기 위한 작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실 거예요?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어차피 이 재판이 유죄 판결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있으나 저기에서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차이는 없으니까 시간을 끌 건 안 끌 건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없는 거고 오히려 시간을 끌건 이런 행위가 그래도 내가 상황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면이 있어 생각하니까 조금 나은 면이 있는 거고요. 예.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5년형이 됐든 10년형이 됐든 15년형이 됐든 20년형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치적 재판이다. 네. 언제 사면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록 뭐 30년이 나오더라도 5년 후에 사면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결국은 그래서 이 재판을 정치적 재판이 돼서 본인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본인이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을 통제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지지자들도 동정심도 갖고 여러 가지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라고 없는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2차적 이익이라 그래요. 2차적 이익이 있을 때 그렇게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2차적 이익이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같은 거 이제 판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합의가 될 때까지는 되게 많이 아프시던 분이에요. 예. 딱 합의가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아파요. 예.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되게 아파요. 아하. 근데 합의가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아파요. 근데 오. 합의가 뜻대로 딱 되면은요 덜 아파요. 안 아프구나. 네, 그럼 또 얘기하세요. 절대로 근데 옆에서 봐도 꾀병은 아니에요. 오. 그러면 왜 그랬냐 본인한테 설명하면은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야. 아.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픈 게 조금 낫긴 했어.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합의가 진행되다가 다시 잘 안 되잖아요. 또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고 상태가 봅니다. 궁금해. 심리 상태는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고 보는데 뭐냐 그러면 이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이제 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예. 이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전략에 말려들었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덮어세웠다라는 어떤 근데 판타지를 지금 만드는 재판 진행 거고. 과정을 보게 되면 최순실이 자기를 이용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다. 나는 그렇죠. 모른다. 최순실은 뭔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 이상한 씨 전화번호 001 49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스모킹 건이 나온 거예요. 둘을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를 연결시켜줄 그 스모킹 건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부인할 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다 꾸며낸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증거들이 다 나와서 결국 판결이 내려지고 본인이 30년을 받든 뭐 40년을 받든 받게 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결백한 거죠. 예.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계속 자기의 순결을 주장하면 결국 시간을 끌면 나중에 어차피 뭐 무슨 어떤 계기가 오면 정치적 자기는 계기가 다시 오겠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닮은 꼴이 있어요. 기춘대왕. 그렇죠. 이분은 또 뭐예요? 그래갖고 재판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제 요즘 환자복을 입고 나요.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 모든 사람 언젠가 심장이 멎지 않나요?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 그걸 누가 물어봤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심장 질환이 없고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예. 이제 법적으로 좀 이렇게 논리가 빈약한 거고요. 예. 만약에 본인이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심장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예. 법적으로는 논리가 맞는 얘기가 되지요. 예. 심장 질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예. 본인의 얘기로는 본인의 심장에 상당수가 스텐트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석을 신청한 거로 알려져 있는 걸 보니까 진단서가 없이 보석을 신청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심장 질환이 있다는 점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고령의 나이와 어떤 그 스텐트의 개수를 고려하면은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너무 이렇게 동정심에 사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으신 분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증언들이 나왔어요. 김종 차관이 왕 실장 2015년 1월경에 정윤회 씨와 그의 아내는 잘 있냐. 정윤아 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윤회 씨와 그의 아내는 잘 있냐. 안부를 물었다고 증언하니까 환자복을 입고 나서 비리비리비리 하던 김기춘 실장이 벌떡 일어나서 기립! 김전 차관이 착각한 것 같다. 멀쩡한 거지. 환자복을 입고 나서 김종 그러니까 차관이 착각한 것 같다. 자, 그럼 이 김종 차관은 최순실과 정윤회의 존재를 알고 물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라고 법정에서. 이 양반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정호성 씨는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존경할 만한 분이다. 업무 처리를 하는 거 보면 멸사봉공의 자세가 딱 몸에 배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누구 얘기가 사실이에요? 양쪽 얘기가 다 사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 네? 에? 다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종 전 차관이 훨씬 예. 더 말에 왜요? 신뢰했다 보는데 이 김기춘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섬기는 사무라이예요.
평소에도 주군주군 불렀다 그러잖아요. 사무라이가 아니라 사무라이. 네, 사무라이입니다. 이 사무라이가 싸우기 아닌데 때문에? 사무라이. 싸움 원래 싸물 애비에서 왔어요. 싸움 애비. 그래서 싸움애비. 싸우는 사람, 싸우는 남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김 전 차관이 증언한 내용들에 따르면 결국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어떤 시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최순실이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유회 씨 그 아내는 잘 있나? 물어봤다는 거. 김 전 차관이 물어봤다는 거고 그게 대해서 김 전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김 전 실장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취하는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다고 봐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말, 이 사실은 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최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법정에서. 네. 그걸 의학적으로 이게 많이 발달됐잖아요. 무슨 그 인공지능도 나오는데 뇌파 뭐 이런 걸 해갖고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짓말 우리 탐지기가 과학 전문 기자 나오는데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게 돼요. 아마 그분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벼랑간 빈정상하게 벼랑간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자체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추론하는. 네. 이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거짓말 탐지기 받아보게 되면은요. 받아보진 마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좋지는 않아요. 나 이제 아니 거짓말 탐지기 자체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집에 항상 기계를 받는 거예요. 기계를. 기계를요. 집에 놓고 한 문제 하면 좋죠. 그러면 처음에 한 30분에서 한 40분 동안요. 뻔한 걸 물어요. 당신 이름은 정봉주입니까? 그러면 네 하시겠지요. 아니요 그래야죠. 정봉주가 내 안에 빙이 됐습니다. 그래? 네. 어쨌든 이렇게 묻고요. 그런 다음에 생체 증후로 비교만 딱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뭔가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거지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건 잡지 못해요. 근데 미래형 거짓말 탐지기가 나중에 개발되긴 해요. 거의 개발 단계에 있긴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흐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없다. 흐름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거짓말했을 때 생체 지구가 심장이 빨라지고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심장이 빨라진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67.8%가 지금 방영을 하자. 방송을 다른 하자, 판사님들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판사님들만 궁금해 우리도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공개를 하자 이랬는데 좀 생중계를 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시청률 확 올라갈 것 같아요. 67.8%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최 원장님? 6, 7, 8이 연결돼서 굉장히 나오기 힘든 숫자인데 나왔어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 67.8%는 왜 의미가 있냐면 개헌 의석수예요. 3분의 2. 이 정도면 헌법도 바꿔요. 하는 것이. 모든 룰을 다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을 67.7을 주는 거예요. 그 3분지 2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을 한 거죠. 그래 67.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룰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레임이라 그래요. 3분지 2라 그러면 딱 알아듣는데요. 67.8이라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었잖아요. 678.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자기가요? 아니요. 여기는 연상작용으로 6, 7, 8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6, 7, 8, 9, 10.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위원님이 뇌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맨날 이 법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최 원장님. 오늘 이제 이 교수님 먼저 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웃거나 그렇죠.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격리시켜서 봤을 때 혼자 앉아있는데 졸아요. 그래서 또 웃어. 그림을 그려.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지? She is.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장면이 웃겼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었다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그 장면에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고 있지? 그러면서 법 판사도 꼭 참고 웃고 있고 속으로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웃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도 특이한 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심각하니까 다 웃더라도 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이 반복되니까 긴장도 풀리고 익숙해지니까 전부 다 웃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도 그 장면이 웃기지 않았어요. 그 싸우는 장면이.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 옹호하는 사람이 보러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면을 보고 웃으면 그 재판 자체를 웃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못 웃어요. 마음속으로는 웃겨도. 판사도 못 웃어요. 못 웃죠. 판사도 웃고 나중에 이제 우리 판사 출신 변호사를 보면 재판할 때 웃기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면이 한번 우리가 비디오로 떠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좀 웃겼을 수 있어요. 정말 아쉽죠. 우리가 봐서 웃길 수도 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이 웃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진영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다툼이 웃겼다는 거예요? 다툼이 웃겼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아주 분석력 좋게 예리하게 두 사람의 갈등을 본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유진용 전 장관과 네. 그다음에 누구였죠? 유영하 네. 변호사와의 설전. 그렇죠. 둘 다 한승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은요. 예. 감정을 갖다 분리시키는 걸 심리 기제로 격리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의 감정이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관계된 일인데도 마치 내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객관화돼서 보게 돼요. 그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라고 해요. 질환까지는 아니요. 나는 늘 그래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격리시키고 그래서 영화를 보듯이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의식이 강하다 그래요. 상황에 막 친구들이 술 마시고 막 노래방에서 놀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때 같이 노는 게 아니라요. 꼭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르쳐줘요. 넌 이러고 놀았지. 넌 저러고 놀았지. 저러고 놀았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갔고 거기에 즐거워하는 내 모습까지 이렇게 같이 봐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진화된 단계이신 거고요. 자기까지 넣어서 보는 거? 네, 이제 영화를 보다가 내가 주연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부터 본인의 감정을 일정 부분 배제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재밌구나 그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웃음이 지나쳤냐 아니냐 보기 위해서는 그 웃음의 의미가 일반인보다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야, 유영하 변호사 평소에 저러더니 여기서도 또 저러네. 이러면 그 웃음의 개인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거고요. 야, 유진영 장관 평소랑 다르네. 혹은 마음속으로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네. 우리 최 원장님하고 얘기하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 같이 너무 재밌어. 이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 왜 나오셨어요 오늘? 사실 그 정신분석에서 보면요, 부인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없어 보면. 제 전공이니까 뭐 좀 알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좀 많이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인이 뭐냐 그러면 아예 그 상황 자체가 나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건. 부정이라는 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어떤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될 때 그 감정이 내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라면 사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뭐 나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인은 아예 그냥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두 분이 좀 보는 비슷한 거예요. 얘기네. 요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지금 또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많은 그 확신범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약간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판사님들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이걸 혼자 보시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하신 건지. 방역 전문가 한 분과 또 한 분, 두 분 함께합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 문화비평가.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 문화비평가께서는 안티가 좀 많으시죠? 네, 뭐 안티는 많죠. 제가 제 인생 자체에서 안티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지 말고 저분 심리 분석을 해봐야겠네.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볼까?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합의 갖고 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서로 안 친해요? 우리는 서로 연락은 안 하죠. 네, 저는 그 딱 적당한 사이만. 저는 공과 사이 중간의 관계를 썩 그렇게 반겨하지 않아서. 아, 두 분 참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이제 최 원장님 말씀은 제가 주로 듣죠. 아, 그럼 그 최 원장님은 이 교수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니요, 저번 주에 제가 좋은 충고 많이 해드렸어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 그게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할 네. 새가 없어요. 네.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였을 거예요. 알아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한테 제 심리 분석해달라니까 끝까지 안 해주네요. 자,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 계속 재밌는 일들이 터져요. 네. 그렇죠. 그녀의 웃음소리 무슨 의미였을까? 일단은